자, 이번에 강의할 내용은요, 클럭 회로 해석 및 고장 진단 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번에 쭉 올린 강의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공부하시고 있을 줄 압니다. 다시 한번 높아지면서 말씀드릴게요. 간혹 뭐 저희 공식 카페나 아니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더러 있는데 그 질문 내용을 보면요. 제가 판단하기엔 그래요. 물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는 데는 그 조급한 마음이 있을 줄은 아는데, 제가 올리는 강의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몇 번이고, 좀, 이렇게 관심 있게 시청을 했다면, 그런 부분들은 좀 해결할 부분인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옛날에 초년 시절에는 이제 지금 이 강의를 시청하시는 분하고 똑같은 마음이었었어요. 빨리 배우고 싶다, 빨리. 고장난 거 빨리 수리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좀 잘하는 사람들한테 그 특정 모델은 어디가 고장납니까? 뭐 그 모델은 어디가 고장납니까? 그리고 수리 사례를 좀 많이 올려주십시오. 그런 요청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뭐 모니터든 TV든 뭐 메인보드든 노트북 메인보드든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설계자의 마음에 따라서 물론 동작 원리는 같지만은 설계자의 마음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많은 수백 수천 가지 되는 모델을 다 만질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구조를 가진 거면 좋겠지만은 그러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주로 이론 강의를 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이론은 중요하더라. 수리할 때 이론이 무시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레벨업 어떤 자기가 어느 정도 위치에서는 그 어떤 수준이 올라가지 않더라 하는 것이 제가 겪은 그 경험담입니다. 사실은 저도 그냥 그거 하려고 시방하려고 많이 그래요. 시방은 뭐냐면요, 특정 모델에서 어떤 부위가 많이 나요. 그러면 어떤 모델이 들어왔으면은 어떤 카페를 뒤져서 그 모델이 올라온 게 뭐 있는지, 왜냐면 자꾸 그 부분만 나가거든요. 그 부분만 나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설계 불량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설계를 잘못하다 보니까 자꾸 그 부위만 나가는 거예요. 그건 어떤 정상적인 수리가 아니라 그 부분만 갈면 되는, 그죠? 설계 불량으로 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뭐 시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빨리 수리를 하게 하는 건 목적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론을 간과하다 보면 여러분이 어떤 깊은 수리를 하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을 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제부터는 뭐 이론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많은 모델, 많은 여러 가지를 자꾸 수리를 해봐야지, 그걸 누구한테 수리를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수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메인보드를 수리한다 그러면 6개 회로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걔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머릿속에 수리가 급하다고 하지 말고, 그죠? 그 단계를 뛰어넘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스타디하는 습관을 좀 들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에 가서 머리 싸매고 막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되면 이제 실무로 들어가잖아요. 모든 과정에서는 기초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를 여러분들이 그 뛰어넘는 그런 어떤 행위는 좀 우리한테는 좋지 않다. 그죠? 여러분들이 뭐 수리를 하던 어떤 전자제품을 설계하기 위해서 기본 공부를 하던 그런 부분들은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지금 뭐 전자공학과 대학교 들어가서 전자공학 학부를 들어갔습니다. 막바로 수리하는 기술을 알려주지 왜 이론을 갖다 그렇게 많이 할까요? 사실 내가 이 이론 강의하면서 수학 공식을 많이 빼는 이유는 그거예요. 어떤 결과치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도출이 됐다. 그죠? 도출이 됐다. 그런 부분들을 대학에서는 강의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설계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강의한다면 좀 속된 말로 좀 미친놈이라고 저한테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빼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건 알아야 된다. 최소한 동작 원리를 알아야 된다. 그죠? 이 소자는 무엇인가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은 그거거든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졸업하고 나와서, 그죠? 어떤 IT 회사를 들어간다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전자기기를 설계하고 그런 데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그거죠. 그런 이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그런 이론 기반하에서 무슨 뭐 상대성 이론도 나오고 블랙홀의 이론도 나오고 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얼마 전에 뭐 TV에 나오는데 뭐 천재소년이 나오더만요. 그 논문 쓰느라고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고 이론을 연구합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걸 간과하지 마시고 이론에 좀 충실하고 어느 정도 이론이 내 머릿속에 정립돼 있다 그러면 이제는 뭡니까? 많은 여러 가지를 좀 여러분들이 구하든가 해서 자꾸 손을 대보고 진짜 파형도 측정해보고 전압도 측정해보고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분 실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수리 잘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 어느 구명 가네. 그 사람은 원포인트 수리를 배운 게 아니라요. 정상적으로 많은 피나는 노력을 해서 그 머릿속에 그 통계치가 있기 때문에 수리를 하는 거지. 그 사람은 그것만 배운 거 아니냐. 그거는 아닙니다. 고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보면 엄청나게 많은 고생을 하고 많은 이론을 공부를 하고 진짜 아니가 인터넷을 뒤져가면서 자기가 피나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위치까지 왔다. 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참 그런 분들 보면 존경스러워요. 저도 배우는 아직도 입장이고 진짜 투지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요. 근데 좀 나약한 사람들은 뭐냐면 자꾸 어깨너머로만 수리하는 거 빨리 배우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굉장히 그거는 좀 버려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장인 정신을 가지고 이런 동작 이론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중요시 좀 해달라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보다 좀 먼저 시작해서는 모르는 거 많거든요. 저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하는 강의 중에서 뭐 여러분들한테 잘못된 강의를 하는 부분도 없을지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뭐 강의를 하루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제 보완하면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전번까지는 이제 우리 클럭 회로의 기본을 얘기했고요. 이제 클럭 회로에 대해서 좀 회로 해석이나 이런 부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메인보드는 모든 것이 통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합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도 문제가 안 되면 고장 요소 찾기가 무지하게 힘듭니다. 그러면은 인터페이스 회로부터 공부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게 주변기기가 인식 안 된다. 하면서 왜 이 키보드가 안 되지? 하면서 키보드 컨트롤러 어디 있지? 아이오 아니면 사우스 브리지인데 그 회로가 문제인가? VC 전압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 배운 거 아닙니까? 클럭 회로도 마찬가지예요. 클럭이 제공 안 되면 모든 장치들의 동작은 할 수가 없어요. 자, 모니터 한번 또 예를 들어 볼게요. 모니터 AD 보드에 보면 스케일러라는 그 영상칩이 하나 있죠. 영상칩 혼자 동작합니까? 12MHz라는 고정 주파수를 제공하는 수정 발진자 크리스탈이라는 게 있습니다. 걔가 누구한테 그 고정 주파수를 줍니까? 그죠? 스케일러한테 주죠. 스케일러는 자기 혼자 동작을 못해요. 고정 주파수란 12MHz에 자기 동작 신호를 실어서 동작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 MCU 안에 우리 펌웨어 들어있죠? 그죠? 펌웨어도 롬이 혼자 동작합니까? MCU가? 걔가 어떤 클락을 제공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SOIC 8핀 SMD 타입의 그 MCU를 쓰고 있는데 모니터에서 다리바에 8발이 나와 있죠. 거기 VCC 단자 그라운드는 분명히 있지만은 VCC 그라운드 기본적으로 핀맵에 들어가죠. 거기 뭡니까? 시리얼 클락, 시리얼 데이터가 뭡니까? 시리얼 클락이 바로 이 수정 발진자에 다 종작 신호를 실어서 동작하기 위해서 클락이 제공되면, 그죠? 이제 외부에서 어떤 신호가 들어온다, 파워온 신호가 들어온다 그러면 뭡니까? 시리얼 데이터 쪽으로 들어가서 내부 연산 과정을 통해서 아웃풋에다 출력을 해서, 그죠? 전자회로를 컨트롤하죠. 우리 메인보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클락이 제공 안 되면 이 전자기가 동작을 못해요. VCC가 다 들어가고 뭐가 뭐 주변으로 이상이 없더라도 이 클락이 제공이 안 되면 동작 신호를 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동작이 안 됩니다. 전자시계도 마찬가지죠. 클락이 고장 났다 그러면 시계가 제대로 동작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전자기기는 이 수정 발진자라는, 그죠? 이 크리스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팅 클럭 회로는 뭐냐면은 일종의 장치들한테 클럭을 제공해 주는 건데, 우리 부팅 에리어 봤을 때 그 사우스 브리지에 32.768kHz의 그 사우스 브리지를 위한 클락이 제공된다고 그랬죠. 걔 이제 사우스 브리지에 동작 신호를 실어서 동작을 한다. 근데 그 이외의 거 너무 장치들이 많기 때문에 크리스탈을 다 붙여서 고정 주파수를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우리 메인보드에 보면 여기 14.318MHz라는 고정 주파수를 이 클락 제너레이터라는 애한테 줘가지고 얘가 14.318을 이 회로에 내부 회로가 돼 있겠죠. 그래서 주파수를 분할을 해서 확대를 하거나 축소를 해서 CPU가 필요한 클락, 그죠? 그 다음에 확장 슬롯이 필요한 클락, 메모리가 필요한 클락,
이런 부분들을 얘가 여기서 주파수를 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동작하냐면 이 클락에는 또 부팅이라고 연관되어 있죠. 우리가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은 뭐가 220V 전원이면 뭐가 나온다 그랬습니까? 스탠바이 전 5V 파원 전압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그 스탠바이 전 5V는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5V를 3.3V를 다운시켜서 이 부팅회로 시모스 회로에 공급된다 그랬죠. 3.3V가 동작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가 이제 데스크탑에 아니면 노트북에 파워온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그 파워온 신호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IO라는 칩을 통해서 사우스 브리지를 들어가서 사우스 브리지에서 부팅 온 트리거 신호를 어디로 주냐? 그죠? 파워온 그 메인보드에 그 스탠바이 전압 옆에 보면 녹색 단자로 되어 있는 파워온 전압이 있어요. 파워온 전압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 TR 콜렉터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콜렉터에 연결되어 있고 에미터는 접지가 되어 있어요. 바로 그 사우스에서 맞는 부팅온 트리거 신호를 TR 베이스로 전달하게 되면 그죠? TR 베이스 입력부가 열리니까 출력부가 온 되는 거죠. 5V가 컬렉터에 되기도 5V가 에미터를 올리면서 뭡니까? 0V 전위로 떨어지죠. 그래서 메인 파워가 동작을 하면서 5V, 12V, 3.3V, 마이너스 12V 파워구 시그널이 메인보드 파워 커넥터를 통해서 각 장치로 공급이 되는데 그때 이 ATX 파워로부터 회색 단자를 통해서 8번 핀이죠. 8번 핀 회색 단자를 통해서 파워구 시그널이 들어옵니다. 그 파워구 시그널은 어디로 들어가죠? CPU, 그죠? 사우스 브리지,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가면서 사우스 브리지를 통해서 이 PG 신호가 바로 이 사우스 브리지 쪽에 이제 클럭 제너레이터에 공급이 되는 거죠. 그죠? 동작하라는 신호를, 리셋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죠? 주면은 물론 전원도 이제 그때 메인 파워 동작되니까 여기 3.3V가 공급이 되겠죠. 보통 이제 클럭 제너레이터는 VC가 3.3V가 보통 들어가요. 들어가고 그만 들어가서 됩니까? 안 돼. 클락이 또 제공돼야 되겠죠. 여기 자체. 그죠? 그래서 이 클락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14.318의 메가헬스의 고정 주파수가 이따 입력이 되는 거죠. 이쪽으로. 그죠? 그래서 이제 얘가 동작을 시작하는 거예요. 동작을 해서 내부에 이제 이 회로를 통해서 주파수 분할을 하는 거죠. 주파수 분할을 하면 확대할 주파수가 있고 축소할 주파수가 있을 겁니다. 얘가 설계할 때는 뭐냐면 이 회사들이 여러 개 회사가 있는데 전자회를 구성할 때 이 칩을 이용해서 분할을 하는 거죠. CPU가 필요한 클락, 그죠? 그 다음에 뭐 확장 슬롯이 필요한 클락, 뭐 또 다른 칩이 필요한 클락을 얘가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사우스, 노스, IO, 바이오스 칩, PCI 버스, PCI 익스프레스 버스, 키보드, 마우스, CPU 클럭을 보통 이 클럭 제너레이터에서 주파수 분할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 겁니다. 클락을 줘야 CPU도 동작을 할 거 아닙니까? 전자소자는 혼자 동작 못한다고 그랬죠? 어떤 클락에 자기 동작 신호를 실어서 동작을 한다. 그죠? 오케스트라의 주의자라고 그랬죠? 주의자가 없으면은 오케스트라 연주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죠? 그걸 머릿속에 여러분 연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클럭 제너레이터 그런 부분들에 공급을 하고, 사운드 칩 같은 경우는 여기 클럭이 사운드 칩을 위한 전용 칩이 하나 또 클럭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죠. 보통 사우스 브리지에서 클럭을 사운드 칩에 제공을 하죠. AC97 칩에다가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가 있죠. 메모리는 여기서 주는 게 아니라 보통 노스 브리지에서 메모리 쪽에 클럭을 제공을 합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어요. 이게 클락 회로의 기본입니다. 클락 회로의 기본. 그래서 이제 뭐 CPU가 동작을 안 하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원을 넣고, 그죠? CPU에 지금 제대로 클락이 들어오는지, PG 신호가 들어오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클락 회로의 이제 기본 동작 원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여기 다시 보면 보통 이제 14.318의 고정 주파수를 받아서, 그죠? 받아서 클락 제너레이터의 주파수 분할을 거쳐서 각 장치에 주파수를 준다. 그죠? 이렇게 이제 얘가 핵심 칩이죠. 근데 보통 이제 우리 전자기기에서는 이 디바이스, 클락 제너레이터든가 아니면 크리스탈, 이 수정 발전자가 나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물론 뭐 과전류가 갑자기 공급돼서 탈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이 주변 회로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클락 회로의 중심 이 회로들은 뭐냐면 클락 제너레이터가 있을 거고요. 14.318의 고정 클락을 제공하는
이 크리스탈 수정 발진자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 주변에를 보면 항상 RLC는 기본적으로 따라다녀요. 전자rel에서 RLC 수동소자라고 그랬죠. 저항, 그죠? C 컨덴서, L 인덕터 또는 코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걔네들이 따라다녀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노이즈를 제공을 하고, 걔를 통해서 신호를, 저항을 통해서 신호를 분배한 신호를 저항을 통해서 공급을 해주고 하는 부분들이 항상 전자회로는 RLC가 있는데, 얘네들이 또 많은 그 문제를 일으키는 소자 중에 또 하나죠. 수동소자는. 자, 이렇게 요런 부분들 좀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죠? 예를 들어서 그 그래픽 카드가 예를 들어서 동작을 안 한다. 그래픽 카드 클락이 제공돼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클락이 안 오나? 여기서는 오는데 이쪽에서 안 와. 그럼 이 가는 쪽의 회로에서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회로 점검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클럭 제너레이터의 다이어그램을 보면요, 물론 뭐 이 클럭 제너레이터 칩은 뭐 윈본드에서 나온 것도 있고 IC에서 나온 것도 있고 뭐 IT에서 나온 것도 많지만은, 좌우지간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면은 이 핀맵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복잡합니다. 그럼 이건 내부에 이런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X1, X2라는 요 크리스탈 14.318MHz의 클럭을 받아서 이 내부의 회로를 거치는 거예요. 거쳐서 뭐 CPU가 필요한 클럭, PCI가 필요한 클럭, 뭐 SATA가 필요한 클럭을 여기 다 제공을 해주는 거죠. 이쪽으로 이 내부 회로에서 주파수를 갖다가 어떤 축소하거나 확대하거나 해서 여기서 만들어져서 이제 각장처리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얘가 이 클럭 제너레이터라는 이 소자가 해주는 거죠. 참 중요하죠. 예. 우리 그 AD 보드의 스케일러만큼 중요합니다. 얘가. 근데 이제 모니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정 발진자 12MHz, 뭐 25MHz를 많이 쓰는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만 딱 있죠. 그지? 그럼 뭐 주파수 분할할 필요 없잖아요. 스케일러 안에 내부에 또 주파수 분할을 거치는 게 있겠죠. 그죠? 근데 얘는 이제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메인보드는 모든 회로가 통합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자, 클럭 제너레이터 칩의 동작 조건. 당연히 VC 전압은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VC 전압. VC 전압 같은 건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덕터라든가 이런 코일을 통해서 이를 제공이 돼요. 막 바로 공급되는 게 없어요. 우리 지금 뭐 모니터 립스보드 수리 많이 했지만은, 그죠? 만약에 뭐 FET다 그러면 FET 바로 그 아웃풋이 바로 소자로 들어갑니까? 아니죠. 항상 앞뒷단, 입 출력단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콘덴서가 붙어 있다 그랬죠? 걔를 통해서 안정적인 전압, 즉 노이즈를 제거하고 안정적인 전압을 공급하기 위해서 항상 앞뒤단에는 이런 어떤 그 이 코일, 인덕터라든가 아니면은 그 컨덴서가 붙어 있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VC 전압은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RLC라는 기본 수동 소자를 통해서 공급이 된다. 이제 보통 공급 전압은 3.3V가 공급된다 하는 거죠. 그죠? 물론 뭐 메인보드가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기본적으로 스탠다드로 봤을 때 3.3V다. 어떤 거는 뭐 설계자가 너무 전압이 높은데 요즘 뭐 저전력 고효율로 나가다 보니까 뭐 2.5V 공급될 수 있다. 근데 그건 이제 이 클럭 제너레이터의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면 나오겠죠. 거기 보면 VC 전압이 몇 볼트가 들어간다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모든 제품들이 똑같은 소자를 똑같은 회로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설계자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제 모르는 것들은 데이터 시트를 찾아서 얘가 도대체 뭐 하는 역할이냐, 이 핀맵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수리를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 소자 선택할 때도 그러잖아요. 이 소자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뭐 봐요? FET다 예를 들어서 FET다. 근데 FET가 쇼트가 났어. GG 신공으로 들어가니까 0.000V가 나와. 쇼트잖아요. 근데 이게 가지고 있는 게 없어. 그럼 여러분 분명히 데이터 시트를 찾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봐요? 그죠? VDS, 그죠? VDS, 그죠? 소스와 드레인 간 전압, 그죠? VDS가 필요하죠. 몇 볼트짜리인지. 그 다음에 ID, 드레인 전류, 그죠? 몇 볼트 몇 암페어가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 RDS, 드레인 소스 간의 저항을 보잖아요. 그래서 고객 근사치를 갖고 우리가 대체품으로 쓰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제 만능 FET라고 공중행 공산 같은 걸 많이 썼는데, 요즘은 이제 뭡니까? D팩 타입이라는 FET에서 P팩 타입, 로우 RDS FET를 많이 갔기 때문에 옛날에 그 D팩 타입의 3발짜리 FET하고 요즘은 다른 걸 쓰죠. 보통 핀이 뭐 8발짜리 나와 있거나,
근데 동작 원리는 같아요. 핀맨만 그렇게 생겼지 안에 내부 저항을 없앤 뭐 피팩 타입을 우리가 보통 로우 RDS FET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뭐 전원 공급 회로 들어갈 때 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제 그런 소자를 써요. 그래서 이 저항이라는 것은 좋은 역할도 하지 나쁜 역할도 하잖아요. 내부 저항이 많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FET의 내부 저항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열이 많이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부 저항을 획기적으로 줄인 게 뭐냐면 로우 RDS FET라는 그런 이제 피팩 타입의 FET를 요즘 많이 쓰죠. 메인보드에서 많이 씁니다. 잠시 한번 실물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좀 궁금해하는 것 같네요, 또 그죠?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 지금도 많이 이제 쓰는 건데, 여기 요런 FET 보이죠? 이거 다리 3개짜리. 요게 이제 그 디팩 타입이라고 그래 갖고 여기 좀 내부 저항이 많아요. 그죠? RDS 드레인과 소스 간의 저항이 많다고. 이게 그러니까 얘가 열이 많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열화가 되거나 이게 쇼트가 되는 이유가 바로 요런 FET를 써서 그래요. 지금도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 저가 메인보드라든가 저가 그래픽 카드라든가 또 저가 또 뭐 이런 전자기기는 아직도 이 디팩 타입의 FET를 많이 쓰고 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요 부분은 뭡니까? 요 부분은 CPU 전원 공급 회로예요. 이게 이 전원 공급 회로라고. 이게 이 CPU는 굉장히 요즘은 저전력 고효율을 돌아가기 때문에 얘가 필요한 전압이 있어요. 근데 우리 파워에서는 뭡니까? 파워에서는 그죠? CPU 공급 전압을 파워 서플라이에서 제공을 못해요. 그러니까 CPU 안에 그 VID 값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PWM을 이용해서 그죠? 얘가 VID 값을 주면 PWM이 얘를 분석을 해서 그죠? 얘가 필요한 전압을 이 드라이버 IC에 주게 되면 얘가 이제 이 스위칭을 통해서 FET 스위칭을 통해서 얘가 CPU가 필요한 전압을 만들어내요. 1.5에서 1.85V 보통 만들어내는데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때 이 디팩을 쓰면은 이 내부 저항이 있기 때문에 뭐 쉽게 얘기해서 양질의 전기를 만들어내기가 좀 힘들겠죠. 뭐 양질의 전기라 그러면 좀 그렇겠죠. 좀 힘 있는 전기를 만들어내기가 내부 저항이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 이제 고가 보드들은 나오는 보드들은 이제 어떤 걸 쓰냐면은 요건 이제 디팩 타입이라고 그랬죠. 이 내부 저항 값이 많아요. 요즘은 이제 어떤 FET를 많이 쓰냐면요. 여러분들 좀 여기 보이시죠? 여기 조금 크게 확대를 해볼까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다리가 8바짜리인데 맨 위에 4개는 이 드레인 공통단자라고 보통 보면 되죠. 요런 타입의 P팩 타입, 이게 FET예요. 어떤 사람은 FET가 왜 없어요? 근데 이게 FET란 말이죠. 이게 바로 로우 RDS FET다. 그죠? 우리 콘덴사도 두 가지가 있죠. 전해 콘덴사가 있고, 여러분들 자꾸 알루미늄 콘덴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폴리머 콘덴사는 솔리드 콘덴사라고 얘기합니다. 전해 콘덴사는 안에 전해질이 액체가 들어가 있고 액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 이제 알루미늄 캔 콘덴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솔리드 콘덴사, 폴리머 콘덴사라고 얘기해요. 거기에는 콘덴사는 뭐냐면 그 안에 액체가 들어가 있는 전해액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고체 형식의 전해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잘라보면요 안에 고체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냐면 로우 ESR 콘덴사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내부 저항을 없앤, 그죠? 내부 저항을 없앤 로우 ESR 콘덴사. 그걸 우리가 보통 뭐 알루미늄 캔 콘덴사다, 뭐 캔 타입으로 돼 있다. 보통 이제 많이 부르는 원어는 사실 폴리머 콘덴서 내지는 솔리드 콘덴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저항값을 없앤 거예요. 저항이 있다니 열이 많이 나잖아요. 그럼 이 콘덴서 많이 뜨끈뜨끈하단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봐죠? 요런 곳이 바로 뭐냐면 로우 RDS, 로우 ESR 콘덴서예요. 여기 로우 ESR 요게 그죠? 근데 지금 저가는 뭐가 들어있냐? 콘덴서들이 여기 방폭변이 있죠? 이렇게 갈라진 거. 이게 전해 콘덴서예요. 이게 전해 액이 들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압이 과전류가 공급된다는 거, 이게 용량 감퇴가 되면 얘가 전해 액이 끓어가지고 이게 팍 터져버려요. 이 내압이 보통 105도씨짜리 쓰는데 내압이라든가 용량 감퇴라든가 이랬을 때 이게 푹 터지기 때문에 여기 방폭변을 해놓은 건 말이죠. 이게 쫙 갈라지면서 전해 액이 이렇게 흘러내리게 돼 있어요. 만약 이게 막혀 있다, 그렇다면 터져버리면 뭐 이 전해 액이 눈에 들어가면 실명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이 독극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가 보드는 이걸 써요. 근데 고가 보드는 뭡니까? 전부 뭘 쓰겠습니까? 빠르게 로우 ESR 콘덴서를 쓴다. 전부 다 로우 ESR이죠. 다 콘덴서들이 다 로우 ESR입니다. 이게 왜 이걸 쓰냐면 이 단가도 높지만은 얘는 내부 저항을 없앴기 때문에 양질의 전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각 소자가
요구하는 양질의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FET도 이렇게 로우 RDS FET, 뭐 P팩 타입이다 내지는 보통 로우 RDS FET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이게 FET예요. 요즘 그래픽 카드 전부 다 이 FET를 로우 RDS FET를 많이 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 요거 이제 여러분들은 실물 한번 제가 궁금해할 것 같아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3.3V가 바로 공급되는 게 아니라, 그죠? 보통 이제 RLC라는 걸 통해서 공급된다. 왜 그렇게 된다? 노이즈를 차단하거나 아니면 이 전압을 다운되는 걸 막기 위함이나, 그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클럭 제너레이터가 동작하기 위해서 1단계가 뭐냐면 VCC. 항상 얘가 동작하려면 이 에너지 밥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 에너지원을 공급해야 된다. 첫 단계고, 두 번째 이제 얘가 동작하라는 어떤 신호를 좀 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PD 신호다 이거죠. PD 신호. PD 신호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220V 전원을 데스크탑에 인가를 하고 파원 딱 전압을 누르게 되면, 파워 버튼을 누르게 되면 뭡니까? 이제 메인 전압이 기동하면서 이제 파워가 이상이 없다는 그 신호를 8번 핀, 그죠? 8번 핀 회색 선으로다가 우리가 PG 신호가 파워구 시그널이 들어온다 이거죠. 그게 바로 공급되는 게 아니라 사우스 브리지를 통해서 이 클럭 제너레이터 쪽으로 이게 들어가서, 그죠? 들어갑니다. 이 신호가 들어갈 때도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칩 저항을 통해서, 그죠? 이 어떤 저항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은 이 신호가 소실되지 않게끔, 그죠? 하나의 약간의 그 증폭을 거쳐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갑니다. 그럼 이 PD 신호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얘가 쉽게 얘기해서 이 클럭이 너 동작을 이제 해야 돼 하는 그 신호를 주는 거나 하고 보면 돼요. 신호를. 우리가 모니터에서, 그죠? 모니터 전원을 누르게 되면, 저기 220V 인가하게 되면, 그죠? 오토 방식으로다가 5V, 12V가 나온다 그랬죠. 하지만 뭡니까? 인버터하고 그 LVDS 케이블을 통해서 패널 쪽을 동작시키게 하는 패널 전압 5V가 들어가지는 않고 있죠. 그때 이제 비로소 우리 그 모니터 프론트 패널에 있는 파워 버튼을 눌렀을 때 파워 시그널이 MCU로 들어가서 MCU의 폼웨어 연산을 통해서 바로 뭡니까? 인버터를 동작시키는 스위칭 신호와 패널을 구동하기 위한 5V VCC 전압을 그때서 비로소 준단 말이죠. 얘도 마찬가지의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신호가 들어와서 사우스를 통해서 주면 얘가 이제 이제 동작됐어 동작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클럭 제너레이터 저기 뭐야 VCC하고 PCC가 들어왔으면은 일단은 뭡니까? 얘가 주파수 분할과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이 크리스탈 14.318 크리스탈이, 그죠? 고정 주파수를 얘한테 인가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바로. 그러면 이제 내부에서 VCC 전압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PD 신호가 사우스 비를 통해서 동작하라는 신호를 받았고, 얘가 고정 주파수가 인가가 됐고, 그러면 아까 내부 회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여줬죠? 걔가 이제 내부 회로가 동작해서 주파수 분할을 통해서 확대를 하던 축소를 해서 각 장치에 필요한 메인보드 각 장치는 뭐 CPU를 비롯해서 PCI 익스프레스 슬롯, PCI 익스프레스 1 슬롯, PCI 슬롯, 그 외 주위의 주변 칩들 쪽에다가 그 클락을 제공한다. 그럼 그 클락이 뭡니까? 자기 동작 신호를 실어서 동작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락 회로는 CPU, 칩셋, 버스도 보면 CPU 버스가 있고 PCI 익스프레스 버스가 있고 PCI 버스가 있고 LPC 버스가 있어요. 그런 쪽에 이제 인터페이스 쪽에 주파수를 제공해서 이 주파수에 이제 동작 신호를 사용해서 CPU 제어해서 이제 우리가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그죠? OS가 부팅을 해서 우리는 모르지만 다 얘네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떤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멋진 영화를 본다든가 인터넷 서핑을 한다든가, 그죠? 또 지금까지 유튜브를 본다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동작을 안 했다, 우리 OS 부팅이 전혀 불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요런 이제 네 가지의 어떤 그 조건을 가지고 얘가 동작을 하더라. 제일 중요한 거는 뭐 VC 신호 공급도 중요하지만 이쪽으로 좀 PD 신호가 들어오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얘가 동작을 안 하는데 얘는 동작을 해. 뭐 14.318의 클락을 우리가 오실로스코프 중에가 제대로 되고 있어. 근데 들어가면 뭐해? 얘가 동작을 하라는 PD 신호가 얘한테 줘야 되는데 이게 제공이 안 되면, 그죠?
V전압이 공급대 제공이 안 되면 동작을 안 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게 잘 생각을 해야 된다. 자, 우리가 클락 회로에서 주로 이제 고장을 나는 부위가 좀 뭐냐. 보통 보면 이제 메인보드 클락 회로의 고장은 전원 공급 부분 있잖아요. 그 V전압 공급해주는 부분에 보면 보통 RLC가 항상 연결돼 있다고 그랬죠. 그죠? 저항, 컨덴서, 코일, 인덕터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 분량이 많아요. 이렇게 이거 생각하시면 돼. 여러분들 이제 모니터 립스보드 수리를 많이 하죠. 보통 초보자들은 콘덴서가 주로 콘덴서에 많은 무게를 주죠. 왜냐면 이게 터졌다 그러면 이제 미소를 지면서 갈아서 동작되면 그 회심의 미소가 진짜 기분 좋죠. 그죠? 단골 메뉴로 나오죠. 그것도 뭐 그것만 있냐? 아니면 다른 것도 많이 또 나가죠. 그것처럼 우리 메인보드에서도 보면 이 RLC라는 부분이 많은 그 고장에 아주 많은 부분들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분량, 이 클럭 제너레이터하고 이 크리스탈은 디바이스 분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얘 뭐 들어가는 VCC라든가 주변 회로 쪽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그런 고장들은 그렇게 크게 없어요. 그죠? 예, 이제 그래서 아까 말한 회로 쪽에 PC 신호가 제대로 안 들어가거나 주변 회로에 VCC랑 공급되는데 RLC를 통해서 들어갈 때 그 회로가 뭐 쇼트가 되거나 진행성 불량이거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다 이거죠. 이제 고장 현상 같은 경우는 부팅 한 후에 화면 무현상, 그죠? 전원은 들어가는데 부팅이 안 되는 거죠. 운영치도 뜨지 않습니다. 그런 거라든가 CPU가 동작을 하지 않거나 당연히 클락이 제공 안 되면 CPU 동작 안 되겠죠. 또 CPU 이 주파수 분할을 통해서 노스 브리지로 어떤 그 클락을 제공해서 내부에서 또 분할을 해가지고 메모리를 줘야 되는데 클락이 제공 안 되면 당연히 메모리도 동작이 안 되거나 그래픽카드 동작이 안 되겠죠. 그죠? 왜? 여기서 주파수 분할을 통해서 여기 PCI 익스프레스 16수로 해서 주는데 이 그래픽카드 동작 안에 V전압 제대로 들어가 클락이 제공 안 되니까 얘 동작 신호를 못 실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회로가 고장 나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클락이 제공, 오케스트라의 주의자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연주를 하겠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우리 군대 다 가봤잖아요. 그죠? 분대 전투는 분대장이 죽었다. 그죠? 그러면 통솔이 제대로 일어나겠습니까? 물론 뭐 사전에 야 분대장이 전사라면 네가 대행을 해. 뭐 그렇게 돼 있다면 걔가 하지만 그래도 많은 경험이 있는 분대장이 전투에 지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분랑 마찬가지거든요. 그 클락에 주로 나오는 고장들은 보통 이 RLC 이런 부분들이 고장이 많다. 뭐 크리스탈이라든가 클럭 제너레이터는 그렇게 고장이 많이 나는 소자는 아니다. 여러분들이 고장이 나면 이제 먼저 그런 회로들, 이 주변 회로들을 여러분 따라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클락이라 VCC 라인 검사는 뭐냐면 ATX 소켓으로부터 그죠? 3.3V 라인이 보통 우리가 무슨 색이죠? 자, 이 뭡니까? 메인보드의 이 커넥터 쪽에서 파워에 오는 이 케이블의 색깔을 여러분들이 외우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자, 주황색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몇 볼트 라인이죠? 3.3V 라인이죠? 빨강색은요? 5V 라인이죠? 노란색은 뭡니까? 12V 라인입니다. 그럼 파란색은 마이너스 12V 라인이죠? 자, 파워온 단자. 파워온 220V만 인가하면 스탠바이 전 5V, 파워온 전압이 5V가 들어오는데, 자, 파워온 전압은 무슨 색깔이죠? 녹색이죠. 스탠바이 전압은 보라색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워가 이상이 없다는 신호를 ATX 파워로부터 파워구 시그널이 들어오는데, 걔가 이 커넥터에서 파워구 시그널 이 케이블이 무슨 색깔이죠? 8번 단자죠. 회색 단자죠. 예. 그렇게 해서 외워야 됩니다. 자, 이 소켓으로부터 그요? 전압이 이제 3.3을 공급되는데 걔를 통해서 뭐 다이오드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막바로 인덕터나 콘덴서를 거쳐서 클럭 제너레이터 공급이 될 수 있어요. 전원이 공급 안 된다 그러면 걔를 역으로 따라가야 되겠죠. 회로 구성은 다이오드를 통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막바로 인덕터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 있고 아니면 콘덴서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같지는 않아요. 왜 같지는 않냐면 보통 보면 이제 설계자들이 다 틀리잖아요. 메인보드 제조사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설계한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설계했느냐, 그죠? 안정성에 진짜 아니게
주안점을 두고 설계를 했냐, 아니면 노이즈 쪽에 주안점을 설계를 했냐, 당시 틀리지 않습니까? 사람의 성격이 다 틀리듯이. 그러니까 그 회로를 역으로 따라가서 왜 공급이 안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VC 제대로 공급돼, PC 신호가 제대로 들어가고 있어. 야, 이건 뭐야? 그러면 뭡니까? 여기서 14.318년 고정 클락이 동작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이 파형 측정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크리스탈과 클럭 제너레이터의 회로 쪽을 검사를 해야 되는데, 자, 14.318이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지, 고정 클락이 공급돼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 클럭 제너레이터가 제대로 내부 회로를 동작을 하고 있는가? 그 주변 회로를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신호를 체크를 해야 돼. 신호가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디바이스 쪽을 의심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 제 경험으로 봐서는 뭐 이 클럭 제너레이터라든가 아니면 크리스탈이 나가는 경우는 이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간혹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지 않는다. 그 주변 회로들을 보라고요. 보통은 뭐 이게 뭐 크리스탈은 두 개 콘덴서 연결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주변 회로 쪽이 문제가 돼서 안 되는 경우도 많다. 그죠? 뭐 여러분들 뭐 AD보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거 패널 LVDS 케이블을 통해서 패널 전압이 자꾸 이게 뭐 5V가 4.5V 떨어져.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스위칭을 통해서, 그죠? FET 스위칭을 통해서 5V가 콘덴사를 거쳐서 LVDS 케이블 28, 29, 30번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콘덴사가 용량 감퇴가 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체크를 좀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전자소자 양부 판별법.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모니터 강의할 때도 그랬고 메인보드 강의도 할 때도 그랬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자, 발진하는 소자들은 우리 크리스탈만 있을까요? 그죠? 얘는 뭡니까? 14.318의 고정, 양쪽의 전극에 양단에 전원을 연결하게 되면 얘는 이 내부에 발진을 해가지고 이 클락이 만들어져요. 발진을 해요. 이것도 발진 소자죠. 그러면 얘는 테스터로 전압하면 전압밖에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럼 크리스탈만 발진할까요? 우리 지금 많이 보면 PWM 많이 보죠. PWM 내부 발진 전압 VC 전압 공급하려면 내부 발진하고 동작을 해서 걔가 원하는 뭐 1501-50이 스위칭 레귤레이터다. 스위칭 레귤레이터에서도 뭐냐면 발진을 하죠. 150kHz에 온오프 발진을 한단 말이죠. 해서 스위칭 신호를 주게 되겠죠. PWM 같은 거 뭡니까? PWM 뭐 그 우리 립스보드에 스위칭을 쓰는 PWM 발진을 하죠. 그럼 전압만 재서는 안 되죠. 얘가 지금 온오프 신호가 여기서 PWM에서 나오고 있는가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 크리스탈 같은 거는 이 측정을 해봐야 돼요. 이런 발진 주파수가 나오냐 안 나오냐. 안 나온다면 그게 뭐 불량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파형을 재는 게 중요하다. 파형을 재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오는지를 측정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불량이다 아니다를 우리가 판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이 발진하는 소자들은 반드시 테스트하기가 아니라 오실로스코프로 발진 파형이 나오는지를 측정을 해서, 아, 얘가 지금 동작을 안 하고 있구나, 하고 있다는 거 판정이 돼요. 전압 나오는데? V전압 나오잖아 이거.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킵을 하면 안 된다. 파형을 측정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측정을 해봐야 됩니다. 자, 콘덴사 같은 이거 몇 번 얘기를 했죠. 콘덴사는 보통 쇼트가 많이 나는데, 쇼트가 되면은 뭐 보통 0.02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와요. 그죠? 이 콘덴사 쇼트가 좀 됩니다. 요것도 지금 우리가 이제 메인보드에서 치 콘덴사를 많이 쓰는데, 요런 회로 부분에는 전해 콘덴사보다는 요 치 콘덴사를 많이 써요. 쟀을 때 이제 뭐 0.0 이런 건 양품이겠죠. 그죠? 뭐 더 정확한 건 이제 스마트 트위저 같은 걸 용량 체크를 해서 얘가 어느 정도 용이 나온다. 이 고장 안 난 것들 있죠. 요거 안 난 거. 다 쇼트는 아니지 않을 겁니까? 같은 크기를 우리가 스마트 트위저 캐패시턴스 쪽 맞추고 C 쪽으로 맞추고 쟀을 때 요 용량이 말 들어서 90 뭐 120 마이크로가 나온다. 그러면 요거 쟀을 때 요것이 용량이 뭘 떨어졌다. 그러면 진행성 불량일 거고 0.0027 나온다는 쇼트겠죠. 그래서 여러분 양부 판별을 할 수가 있는데, 스마트 트위저 같은 거는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차피 뭐 디지털 테스트 하기로 해야 되는데, 디지털 테스트 할 때는 보통 저항 모드로 놓고 양부 판별을 하죠. 그죠? 해서 이 0.005이 나왔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쇼트다 그래서 갈죠. 갈 때는 뭐라 그랬죠? 주의할 게
이게 크기라고 그랬죠. 크기가 용량과 내압을 나타낸다. 그죠? 용량은 뭡니까? 전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고, 내압은 뭡니까? 컨덴서에 걸어줄 수 있는 최대 전압이다 이거죠. 최대 전압. 근데 그거보다 작은 거랐을 때는 용량도 작거니와, 그죠? 내압. 콘덴서에 걸어줄 수 있는 전압 내압이 약하기 때문에 작은 거랬을 때 터져버린다 그랬죠. 왜? 지금 쓴 거는 12V를 했는데 6.3V짜리 꼈다 그러면 당연히 터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같은 크기를 해야 된다. 왜냐면 표기법이 없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었죠. 자, 보통 이제 전자기 회로에는 RLC 저항도 들어간다 그랬죠. 이런 것들은 빨리 읽는 법을 얘기해 주니까 이건 더 이상 얘기를 안 할게요. 여러분들 다 알잖아. 470이라고 됐다 뭡니까? 이게 47ohm이죠. 딱 재니까는 정상이죠. 근데 이것이 뭐 20ohm이 나온다든가 진행성 불량이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측정을 해야 되고 빨리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예외 표기가 있다 그랬죠. 61X는 61ohm이 아니고 요거는 이제 다 기록을 못하니까 칩 예외사항 표기가 있어요. 저희 공식 카페에 가면 있다고 얘기했죠. 공식 카페에 가서 여기 공식 카페에 여러분들 아마 그 아이디가 있으면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 공식 카페에다가 여러분들이 그 들어가서 회원 정회원 등록하면 제가 해드리니까 봐서 다운받으면 됩니다. 60X를 찾아보면은 42.5ohm이라고 나오죠. 42.5ohm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비교를 해서 양품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정하면 되겠죠. 뭐 스마트 트위저가 있다면 조금 전에도 참 좋아요. 이렇게 그죠? 한쪽 손으로 다 집게를 찍으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빨리빨리 우리가 작업 그 공수를 줄일 수가 있다. 그죠? 자, 클럭전에다 V전압 체크는 다음 시간에 강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도움되었으면요. 구독, 클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강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